뭐 각각의 명제의 종류에 대해서 아주 뭐 깊숙하게 기초적인 것부터 다 차근차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좀 계속 반복적으로 활용이 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더 암기가 좀 힘들다던가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것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순 명제부터 시작을 하는데 단순 명제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단순 명제 자체는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실제로 이제 이 명제 논리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 연원 명제, 선언 명제, 조건 명제의 종류별 특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일단 연원 명제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가 참으로 주어지면 이 각각의 항이 요 케이스에서 딱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연원 명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항 역시 참이 된다는 식의 정보 구조를 바로 도출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와 같은 연원 명제가 이제 조건 명제의 전건 부분에 위치하게 되면 이 조건 명제의 전건 긍정을 적용해가지고 후건이 긍정되는 추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요 두 가지가 다 참이라는 걸 확인하고야 가능했던 거죠. 그와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연원 명제가 조건 명제의 전건에 놓여 있으면 두 가지가 다 확정적으로 참인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일단 연원 명제 관련해서 뭐 이 두 가지 정도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언 명제. 선언 명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별다른 특징적인 언급이 없으면 선언 명제는 P 또는 Q의 가장 기본적인 포괄적 선언 명제 구조로 이해를 하면 된다고 정리했었죠. 포괄적 선언 명제. 자, 그래서 이제 선언 명제가 주어지면 이 선언 명제는 총 세 가지의 경우를 포괄한다. 그래서 둘 다 참인 경우와 어느 한쪽만 참인 경우로 이 세 가지가 제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언 명제가 참이라고 주어지면 이것으로부터 출발점을 이끌어내기는 힘들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선언 명제가 기본적으로 주어졌고 뭐 다른 것도 주가적으로 주어졌지만 어떤 것들이 주어졌는가? 뭐 조건 명제만 주어졌다든가 이런 식으로 연원 명제나 단순 명제식 구조가 등장하지 않고 확정적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정보들 역시 전부 다 선언 명제나 조건 명제라고 한다면 사실상 어떤 특정한 하나의 단순 명제의 참 혹은 거짓을 확정 못 짓기 때문에 그때는 뭐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뭐 양도논법을 사용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양도논법도 사용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선택지에 이제 나와 있는 추가적인 정보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판단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구조도 아니라고 한다면 뭐 결과적으로는 경우의 수를 따진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 선언 명제나 조건 명제처럼 확정적인 정보가 없을 때는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될지를 그때 기본 이론 과정 때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 상황에 따라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제 선언 명제가 아까 마찬가지로 조건 명제의 전건에 놓여 있는 구조가 된다면 그러면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인 게 다른 진술들을 통해서 확보가 되어도 이 녀석의 참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건 긍정에 따라서 후건도 참이라는 정보를 손쉽게 이끌어낼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언명제와 관련되어서 종종 등장하는 구조가 포괄적 선언명제가 아닌 배타적 선언명제 구조였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배타적 선언명제는 상황적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예, 두 개의 두 개의 이 명제 논리식 복합 명제를 주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아 이건 그러면 양자 사이의 관계가 배타적 선언 관계가 되는 것이구나라고 정리되는 구조도 있었던 것이죠. 자, 어떤 형태였습니까? 일단 요거를 이제 시계 구조로 친다면 P와 Q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참인데 그런데 이 둘이 다 참이지는 않다. 요 두 개가 이제 같이 제시가 되면 이게 결국 의미하는 바가 일단 기본적으로 선언명제 구조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선언명제의 네 가지 진리표 구조 속에서 어떤 것 P와 Q가 동시에 참인 저 첫 번째 행의 케이스는 배제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 첫 번째 행을 배제시킴으로써 즉 거짓이 되게끔 만듦으로써 이런 형태의 두 가지만 가능한
배타적 선언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었죠. 네. 이와 같은 두 가지 조건이 말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시계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둘 중에 무조건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양자택일적 구조, 동전 던지기 같은 구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주어지는 방식으로도 배타적 선언관계는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었고, 자, 이와 같은 이제 선언명제와 관련되어서 추가적으로 좀 퀴즈스러운 문제 구조로 확장이 된다고 한다면 보통 이제 이런 최소니 아니면 최대니 하는 개수를 묻는 문제 구조로 연결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정리를 딱 해봤더니만 결과가 확정은 딱 안되고 최종적인 결과물이 P 또는 Q 아니면 P 또는 Q인데 배타적 관계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명제가 최종 결과물로 도출됐다고 한다면 그때 최대와 최소를 논할 때는 얘 같은 경우는 요 진리표 구조에 따라서 2개 또는 1개 이렇게 해서 얘는 가짓수가 나뉘게 되지만 배타적 선언관계의 경우에는 최소 최대가 얘는 따로 갈리지가 않죠. 그래서 이 녀석은 둘 중에 무조건 하나는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1개로 참인값이 확정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최대 최소를 논할 때 배타적 선언관계가 이게 등장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거는 고정적인 결과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요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구조는 아닐 거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선언명제 구조와 관련되어서는 이와 같은 식의 어떤 가짓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다 정리를 했었던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조건명제. 조건명제는 다룰 게 많았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조건명제와 관련되어서 늘 강조하는 거는 이 조건명제는 일단 진술 구조가 P면 Q이다.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가지고 이제 많이 이야기했을 건데 이 조건명제는 유일 원인 결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한다. 다만 P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서 Q가 무조건 나타난다. 딱 여기까지만 말해줄 뿐이지 Q가 발생하는 것에 있어서 S도 원인이 될 수 있고 혹은 R도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는 것 요거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는 나중에 논증형 문제를 풀 때 이게 이와 같이 조건명식 구조인가 아니면 유일 원인 관계 그러니까 양자가 필요충분 조건 관계처럼 설정이 되어서 얘가 있으면 무조건 얘가 나타나고 얘가 나타났다는 것은 반대로 뒤집어서 이 P라는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런 식의 유일 원인 결과 관계가 된다고 하면 이 발레 구조나 아니면 그 강화 약화의 구조가 이게 달라질 수 있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나중에 논증 파트와 관련되어서 추가적인 내용 정리가 필요했었던 부분이고요. 자, 이와 같은 일단 기본적인 조건명제의 구조하에서 조건명제가 참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이거는 선언명제와 마찬가지로 총 3가지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가 된다. 자, 이때 뭐 문제를 풀면서 좀 마주했었던 상황일 건데 조건명제가 참이라고 주어진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전건이 참이어서 후건이 참이되거나 아니면 후건이 거짓이어서 전건이 거짓이 되는 요 구조가 되거나 보통은 이렇게 해서 그냥 기본 흐름으로 가거나 아니면 대우를 활용하거나 하는 식의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 조건명제의 전건이 거짓으로 주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였습니까? 후건의 참거짓은 판단을 못하는 거였죠?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또 어떤 방식으로도 접근이 가능한가?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진술 내용상 아직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 이 조건명제 자체의 진위 여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건이 거짓으로 주어지면 오히려 이제 반대 방향으로 전건이 거짓이면 이 두 가지 케이스로 한정이 되는 거니까 Q의 참거짓 여부는 따지지 못하지만 그래도 일단 조건명제 전체는 참이라고 그땐 확정 지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건이 거짓이 되면 이게 참이라고까지 주어져 있는 상태가 된다면 일반적으로 후건의 참거짓은 논할 수가 없어서
반드시 참이라고 단정 못하는 그런 구조로 보통 연결되는 것이었었고, 그 다음 이 조건명제 자체의 진위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전건이 거짓인 것이 이제 도출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 이 조건명제라는 게 보통은 뭐 문장 형태로 주어질 거 아닙니까? 어떤 주장이나 진술 구조로. 그런 진술이 이제 참이라는 것을 딱 보장을 시켜줌으로써,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4개의 진술이 있을 때 하나는 거짓이고 3개는 참이라고 했을 때, 뭐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봤더니 요런 구조가 되어서, 그러면 일단 갑의 진술이 이런 형태다. 그럼 일단 갑은 참을 말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범위를 좁히거나 하는 식으로 참거짓 스타일의 문제 구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명제의 기본적인 골격을 다뤘었고, 그 다음 이제 조건명제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2가지를 더 살펴봤어야 됐었죠. 다 뭐 지금쯤이면 기본 이론 충실하게 따라오신 사람이라면 다 이제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다룰 게 뭐였습니까? 조건명제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하는 것. 조건명제의 부정은 선언명제나 연언명제처럼 드모로 간 법칙을 그냥 기계적으로 딱 적용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진리표에 조건명제가 거짓이 되게끔 만드는 요 행을 가지고 오는 형태다. 그래서 P는 참이지만 Q는 거짓인 형태로 부정이 정리가 되는 것이었죠. 자, 이 조건명제의 부정과 관련되어서 혹은 거짓 형태와 관련되어서 기본 이론 때도 몇 가지 패턴을 살펴봤었는데, 심화 과정에서도 바로 아마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보시게 될 겁니다. 일단 뭐 본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진술들이 한 4가지 혹은 5가지 정도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진술들이 전부 다 뭐 조건명제나 선언명제로 주어져 있고, 발문에 다음 진술이 뭐 모두 거짓인 경우, 아니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참거짓 구도의 문제를 풀 때는 어떤 구조가 많았는가? 4개의 진술이 있다고 하면 3개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인. 그래서 보통 하나의 진술이 거짓인 형태로 설정될 때가 많았죠. 근데 이제 그게 반대로 뒤집혀가지고 하나만 참인 진술이 있고 나머지는 거짓인 진술이 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거짓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했었습니까? 뒤집어가지고 4개의 진술이 있다고 했을 때 이 4개의 진술이 일단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구조가 어차피 선언명제, 연언명제 아니면 조건명제일 거니까 요것들을 뒤집어가지고, 즉 부정을 해가지고 설정을 하면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이제 전부 다 참인 진술이 되는 것이고, 부정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일부가 참이고 하나만 참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거짓인 구조가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진 진술들을 전부 다 부정을 해봤을 때는 완전히 우리가 익숙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었죠. 3개는 참이고 하나만 거짓인 구조가 되어서 뭔가 판단을 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는 그런 형태로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와 같은 조건명제가 제시가 됐는데, 이게 거짓이라고 설정되면 오케이, 이 녀석은 그냥 바로 실제로는 얘가 참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면 되는 것이었었죠. 자, 어차피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이런 구조, 이 바꿈의 프로세스는 또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와 같은 조건명제의 부정으로부터 다시 파생되는 조건명제와 관련된 이제 3번째 포인트, 진리함수적 동치였죠? 단순함문이라고도 불리는 것이었고, 이러한 진리함수적 동치관계는 P이면 Q이다를 어떻게 치환할 수가 있는가? 뭐 다 기억나시죠? 나 P 또는 Q로 치환하면 되는 것이었죠. 왜 이렇게 되는가는 아마 다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부정을 다시 부정을 하면 원래 참인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한 메커니즘에 따라서 요 녀석을 부정을 하면 다시 참이라는 죄송해요. 몸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참이라는 그런 진리값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결과물이 요 녀석이라는 것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단순함원이나 이제 진리함수적 동치의 구조는 뭐 매번 등장하는 것은 아니었고 어떤 식으로 선택지 아니면 지문에 있는 그런 진술의 형태가 다 선언명제로 주어졌을 때 선언명제로만 주어져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출발점을 찾기가 힘들죠. 정보의 연산을 보통은 일반적으로 확정적인 참인값 하나 딱 설정해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연세해 나가는 그런 구조가 많은데 이게 진술들이 전부 다 선언명제나 조건명제로 주어져 있으면 일단 출발점을 찾기가 힘들 때 그때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되는가. 자, 이제 슬슬 이 부분으로 이제 들어갈 것이지만 양도론법을 쓸 수는 없나? 요거 일단 처음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양도론법을 쓰려면 선언명제 구조로는 바로 직관적인 판단이 안 되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선언명제적 진술을 역으로 조건명제화 해서 보면 P면 Q인데 not P여도 Q인 이런 것들이 이제 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뭐 P의 참고직과 상관없이 Q는 확정적으로 참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발점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 아마 기본 이론 때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이번 과정에서는 이제 마주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진리함수적 동치의 구조는 뭐 매번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난도가 높은 문제에서는 양도론법을 사용하기 위한 어떤 밑거름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쓰일 가능성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부딪힌 문제들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정리해 나가면 될 것이고요. 자, 이와 같이 이제 각각의 복합 명제별 특징들, 문제가 되는 포인트들 이와 같은 것들은 일단 1차적으로 정리를 마무리하고 동치규칙 관련돼 가지고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공식으로서 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었죠. 드모로 간 규칙을 일단 기본적으로 뭐 조건 명제 정건이나 후건이 이런 복합 명제 구조를 취하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대우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대우를 이제 이끌어낼 때 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었고 나머지 것들은 뭐 사실상 큰 의미가 없었죠. 요게 이제 대우 규칙에 활용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진리함수적 동치는 지금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론 규칙에 있어서의 요 내용들 역시 일단은 뭐 조건 명제와 관련돼서 요 네 가지 기본적으로 조건 명제의 전건이 참이면 후건도 참이라는 정보까지 확정적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다. 후건 부정은 대우를 취하는 방식이 되어서 후건이 긍정이 아닌 부정이 되면 전건이 부정되는 확정적인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다. 요거 두 가지를 뭐 수탁해 써먹는 것이었죠. 근데 전건 긍정이 아니고 전건 부정 아니면 후건이 긍정된 추가 정보가 주어지는 구조에서는 이와 관련되어서 전건 부정이 되니까 후건도 부정된다고 하거나 후건이 긍정됐으니까 전건도 긍정될 거라고 참일 거라고 도출하는 거는 이거는 확정을 못하는데 확정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오류다 라는 식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반드시 참인 것을 묻는 문제 구조에서 요와 같은 것들이 종종 등장하는 스타일이었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오류라는 거는 다 이미 정리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행에 있는 가한 3단 논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조건명제식 진술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것들을 연세하고 연세하는 방식으로 많이 써먹었었던 것이고요. 뭐 선언 3단 논법도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겠죠. 물론 이제 선언 3단 논법이 추가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망 구조의 선언 3단 논법의 형태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었죠. 세 개의 항이 선언 구조로 연결될 때 얘를 일단은 드모로간 법칙을 적용하는 것도 똑같이 해주면 된다. 그 다음 이런 구조가 등장했을 때 요거 이제 디브 문제에서 풀었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마법사, 나투라에 있는 마법사 디브들, 아니 디브 관계죠. 디브 관계. 그 문제에서도 비슷한 거를 정리했었죠. 요런 형태의 그러니까 사망 이상의 선언 구조가 설정이 됐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선언 3단 논법의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이거랑 똑같이 얘가 거짓이고 얘도 거짓이면 확정적으로 R은 무조건 참이 된다. 똑같은 논리로 적용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뭐 여기는 선언 3단 논법의 구조는 아니지만 그 디브 문제에서 실제로 우리가 양도 논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얘를 좀 변형을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부분적인 부분적인 괄호치기를 해서 다시 이 녀석
녀석과 요 녀석의 선언 구조로 읽어낸다면 결국 이것도 선언 명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치환이 가능했었던 겁니까? 진리함수적 동치에 따라서 조건 명제화 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조건 명제로 바꿔봤더니만, 즉 요 녀석을 그냥 x라고 묶어서 설정을 한다면 결국 얘는 not p이면 그 r이 되는, 아니 not x이면 r이 되는 요런 구조가 되죠. 네.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div 문제를 풀 때 양도론법을 적용하는 프로세스를 살펴볼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3단 이상의 선언 논법 구조가, 선언 명제 구조가 취해져 있을 때도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똑같다. 두 개가 배치되면 하나가 참이 된다. 그 다음, 뭐 이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긴 했지만 요런 구조까지도 이제 활용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기본 이론 때 살펴봤었습니다. 자, 마지막 추론 규칙. 양도논법. 양도논법은 늘 나오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양도논법의 활용 패턴이 좀 빈번하게 등장하는 구조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최근 기출 문제들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양도논법의 구조는 일단은 이런 형태를 취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마주하게 되는 양도논법은 기본적으로 조건 명제들 혹은 선언 명제들로만 진술이 이루어져 있어서 확정적인 출발점이 딱 안 보일 때, 그때 보기를 봤을 때도 혹은 선택지를 봤을 때도 조건명제식 구조로 뭔가 추가적인 정보를 주어서 거기에 맞춰서 판단해 나가는 흐름이 아니라 그냥 확정적으로 맞다 아니다 이런 식의 진술로 끝나버렸을 때, 그때 1차적으로 떠올려야 될 거는 혹시 양도논법을 사용할 가능성은 없는가라는 거였고,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뭐 이게 세 번째 진술, 이게 첫 번째 진술, 이게 세 번째 진술,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진술 사이의 구조에서도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동일한 후건이 등장하는데, 정건에서는 이렇게 대립적인 참과 거짓이 대비되는 구조로 일단 설정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서 요게 P여도 Q가 나오고 not P여도 Q가 나오는 이런 구조인 게 있는가를 1차적으로 찾아서 있으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양도논법을 적용해서 확정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 다 문제를 풀면서 정리한 바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양도논법의 사용 가능성이 이제 타진이 되면 이걸 적용해가지고 출발점에 해당하는 확정적인 단순 명제를 이끌어내면 되고, 만약에 양도논법을 쓸 가능성도 없으면 이제 그때는 뭘 해야 됐습니까? 추가적으로 선택지에서 조건명제식 진술로 뭔가 더 던져주는 것도 없으면 마지막에는 결국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거였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거는 이제 어떤 거를 기준으로 나눌까가 조금 고민이 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선언명제나 배타적 선언명제 같은 게 주어지면, 그러면 배타적 선언명제면 A 또는 B의 구조라고 했을 때 A가 참이고 B는 거짓인 경우, 두 번째 A는 거짓이고 B는 참인 경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뭐 다 성립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할 수도 있고, 그렇게 따져나가면 되는 그런 구조로 정리가 됐을 것입니다.